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과 브라질의 막장 싸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렸던 보소나로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국가 권력을 너무 과도하게 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보소나로 대통령을 재판하는 브라질 대법관에 대해서 제재를 한 것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아내까지 제재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 대법관을 제재하는 거는 어떤 범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 제스처를 보여주고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몇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가족까지 제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장 싸움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미국 정부는 22일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브라질 연방 대법관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 모라이스와 관련 연구소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한 이래 약 2개월 만에 가족과 관련 기관으로 압박을 확대한 조치인데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브라질 대법관은 그 브라질 법조계하고 당연히 반발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아무리 미국이라도. 미국 재무부는요. 22일 이미 제재된 알렉산드르 지 모라이스 대법관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 모라이스와 그녀가 소장을 맡고 있는 렉스 연구소를 인권 침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그 보소나로를 지금 이 모라이스 대법관이 재판하고 있는데 반역 혐의, 그다음에 내란 혐의로 재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빼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 렉스 연구소와 이 부인을 제재했느냐? 미 재무부는요, 해당 연구소가 모라이스 가문의 주택 및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모라이스 대법관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가족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2000년 설립 이후 그 아내가 단독으로 운영해온 만큼 그 대법관 가족의 재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대법관이 제재됐으니 이 아내도 당연히 제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이날 제재 발표 성명에서 모라이스 대법관을 보소나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열, 임의적 구금, 정치적 기소를 주도한 탄압 캠페인의 핵심 인물로 규정했고요. 오늘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모라이스를 물질적으로 지원한 개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라이스를 물질적으로 지원한 개인, 바로 부인을 말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브라질이 이 보소나로 전 대통령을 재판하고 중형 선고를 한다는 게 정치적 탄압이라면서 브라질에 이미 25%의 관세를 더해가지고 총 50%의 관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하나로 브라질 국민 전체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인권의 문제를 들어서 모라이스 대법관의 부인을 제재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인권 침해 논란 충분히 거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미 잊어버리고 있지만 트럼프 일기 당시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요, 글로벌 인권단체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 개발을 주도하면서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학살했다는 내용까지도 진정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이 언론기관에 대한 공격을 계속 했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소나로 대통령이 인권 침해를 당했고 그것 때문에 보소나로 대통령의 부인까지 제재한다는 건 사실 그 당시에 기사를 좀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실 종교적 이유나 여러 가지가 얽혀 있지만 동성애나 그 소수자들에 대해서 보소나로 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회적 차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의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회적 차별한다는 거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행동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보소나루 전 대통령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제 그 보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유로 인권 탄압이다 해서 그 브라질 대법관과 그의 부인까지 제재하고 미국이 나선 겁니다. 이거는 좀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룰라 대통령 정부는요, 당연히 정적이니까 그렇습니다만 브라질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고요. 브라질 연방 대법원도 대법관 개인에 대한 제재도 부당한데 가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더더욱 정당성을 잃은 행위다 라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라이스 대법관 역시요,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견서에서요,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아내에게 적용한 것은 미국이 역사적으로 존중해온 법치와 기본권의 전통을 위배하고 국제법과 브라질의 주권,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헌법적 사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거 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지금의 미국은 도대체 어떤 미국일까? 저 좀
궁금합니다.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보면 좀 드러나는데 이건 뭐 정치적 찬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소나로의 정책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지금 룰라를 당연히 비판하는 사람도 많겠죠. 브라질도 한국만큼 정치적으로 갈린 나라니까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법관의 부인을 제재하는 거는 이게 미국의 기본권적 전통에 맞는지는 어떤 진영을 떠나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에 예를 들자면 조일의 대법관이 밉다고 해서 조일의 대법관의 부인을 제재하는 어떤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계가 얼마나 이제 과거의 전통적 가치와 떨어져서 그다음에 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브라질 검찰은요. 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보우소나로의 아들을 기소했는데요.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은 지금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지난 대선에서 졌을 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쿠데타로 덮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질 검찰은 이 그 보우소나로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드와르두 보우소나로를 왜 기소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 에두아르도가요, 아버지인 자이르 보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정치적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법에 따라서요,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 혐의는 대법원이 관할하기 때문에 그의 재판 개시 여부는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요. 에두아르도는 브라질의 하원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이 미국 내 인맥과 접촉해서요,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버지 풀어줄 수 있도록 룰라 정부를 압박하고 관세도 매기고 재판하는 대법관도 제재를 해달라 이런 거를 그 아들이 부탁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뭐 아버지 구명운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약간 반역 행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검찰은 에두아르드의 이 같은 로비가요, 미국이 브라질에 부과한 제재 조치 3가지와 연결돼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거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브라질 대법관 8명의 비자를 취소한 것, 그리고 그 재판을 하고 있는 모라이스 대법관을 제재한 것. 이 3가지가 이 에두아르드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연방검찰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로비가 아니라 국가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로 간주되고요. 브라질 민주주의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뭐 받고 있는 혐의는 굉장히 엄중합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측근들과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군 장교 출신 측근들과 함께 당시 승리한 룰라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어느 정도까지 깊게 관여했는지는 뭐 저희가 뭐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브라질 대법원에서 징역 27년을 내렸다는 건 상당히 깊게 관여했고 그걸 주모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졌다고 뭐 암살이나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게 참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하여튼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혐의로 받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미국이 압박한다고 브라질이 물러설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현 브라질 정권의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 브라질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해주면 대통령을 암살해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브라질의 현 정권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 없고 그냥 서로 이제 에스컬레이터 되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지 하는 게 뭐 국제 정치겠지만요. 룰라나 트럼프가 그런 걸 해낼 수 있을지 저희는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또 다른 밀어붙이기 사례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국제형사재판소죠. 전체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ICC 수석검사를 제재해가지고 이 수석검사가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이 ICC 전체를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금융거래도 힘들게 만들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게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참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ICC가 상당히 소중한 국제형사재판소고 전범을 처벌하는 곳인데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전범 처벌이 있었고 현대에 와서도 소소보나 과거 이제 어떤 학살 이런 거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재판을 많이 해서 꼭 있어야 될 기관으로 인식되는 건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단순히 그 ICC와 긴장 관계에 있는 걸 떠나서 아예 없애버리려고 할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에요. 국제형사재판소 전체에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된 제재는 개별 검사와 판사에 한정됐지만 기관 자체를 겨냥하면 운영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는 ICC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 전쟁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데 따른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ICC는 미리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 금융 소프트웨어 공급처를 찾는 등 대비하고 있는데 회원국 등 일부는 유엔에서 미국의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 조치는 좀 이미 예견된 수순으로도 생각된다고 하네요. 미국은 과거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군의 전쟁 범죄 행위 조사와 가자지구 전쟁에서 전쟁 범죄 조사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서 ICC 검사와 판사 다수를 제재한 바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번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인에 대한 제재를 넘어서 기관 자체를 겨냥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은 거의 다 썼다는 거예요. 수석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미 제재했고 그 사람들은 이제 월급도 그냥 가방에 넣어서 받는다고 하잖아요. 은행에 넣어놓을 수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마저도 다 썼으니 이제 기관 자체를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제재가 현실화되면요. ICC는 은행 계좌 접근, 직원 급여 지급, 미국에서 다수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사용 등 기본 운영이 맡길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ICC에 계좌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ICC는 돈이 있어도 어디 넣어놓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넣어놓을 곳이 없으니까 은행에 못하고 자신들 뭐 땅을 파서 넣어놓든지 아니면 국제금융 거래를 안 하는 아주 소규모 은행을 통해서 현지 통화로만 금융활동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직원 급여 지급이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미국에서 개발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뭐 사실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에 미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그런 걸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망이나 내부 망 자체가 거의 중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ICC는 이미 대체은행과 소프트웨어 공급처를 찾고 있다는 거죠.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요, 2002년 설립 이후 집단 학살, 인도의 반환제, 그다음에 전쟁 범죄 등을 다뤄왔는데요. 최근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부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ICC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팔레스타인을 회원국으로 인정해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ICC가 굉장히 강한 게 회원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같은 사람도 전쟁 범죄자로 ICC에 기소되고 하니까 다른 나라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ICC 가입된 회원국에 나가지 않는데 최근에 브라질에서 열린 브릭스 회의에도 푸틴이 참석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 ICC 회원국이라서 잡히면 그 소환돼서 재판받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 가잖아요. 그런 어떤 뭐 공산주의나 자기 진영인 나라는 가고 ICC 회원국이 아닌 나라는 가는데 ICC 회원국인 나라에는 푸틴도 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제재를 가해서 ICC 자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니까 그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한국의 입장에서도요. 이 ICC는 좀 소중한 게 만약에 통일이 됐다라고 하면 김정은이나 지금 북한 고위층들이 평안하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경우 그걸 판단해줄 국제적 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ICC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장병들을 보내면서 파병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이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 그 전쟁 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북한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북한이 ICC 회원국이 아니라서 그동안 기소를 못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으로 군인들을 보내면서 그 열렸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ICC는 굉장히 한국 입장에서도 대북 압박도 할 수 있고 물론 뭐 평화 협상을 하더라도 나중이라도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될 상황이 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ICC 회원국들은 좀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 소식 등들에 따르면 약 125개국의 ICC 회원국 가운데 일부는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제재를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미국의 ICC 전면 제재 검토는요, 국제법과 주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계속 지금 뭐 브라질 사례에서 보듯이 자국 우선주의가 정말 국제사회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다시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렌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이런 무지막지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